안녕하세요. 공감 김인우입니다. 정창삼 교수님과 함께하는 스마트 시대 재난관리 두 번째 시간입니다. 교수님과 먼저 인사 나누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교수님 오늘 두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주제는 뭘까요? 오늘은 기후변화와 재난관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기후변화라고 하는 말 자체를 우리가 요즘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너무 많이 들어서 사실 폭염, 폭우, 가뭄 이 재난들이 굉장히 빈번할 거라고 생각은 어느 정도 하고 있고 또 이상기후를 막 경험하고 있다라는 소식을 매체를 통해서도 많이 듣고 있어서 그 용어 자체는 참 익숙한데 이런 재난 중에서 가장 큰 피해를 줄 것으로 예상되는 게 어떤 재난일까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후변화를 얘기할 때 많은 분들이 우리가 이산화탄소 배출이라든가 아니면 뭐 북극곰의 이야기라든가 네. 뭐 얼음이 녹고 있다 이런 이제 과학적인 현상들을 얘기하고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미 기후변화는 우리한테 닥쳤고 우리한테 필요한 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거냐. 우리가 전문적인 얘기로 하면 어댑테이션, 적응의 문제라는 거죠. 결국은 기후변화는 일어나는 거고 우리가 이제는 적응을 얘기해야 되는데 앞으로 뭐 몇 도가 올라갈 겁니다. 아니면 북극에 얼음이 녹고 있습니다. 네. 뭐 좀 죄송한 얘기지만 일반인들은 식상한 얘기죠. 근데 우리는 당장 그걸 통해서 재난을 받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적응할 거냐라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 사실은 그 많은 기록에서 보면 최근에 그 WMO 그러니까 유엔의 이제 기상기구죠. 그 기상기구에서 역대로 났던 모든 재난들에 대해서 통계를 한번 내봤습니다. 통계를 내보면 거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피해에서 이제 세 가지를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얼마나 많은 인명 피해가 있었냐라는 관점에서 접근할 수 있고요. 또 다른 관점은 얼마나 많은 재산 피해가 있었냐. 그다음 세 번째는 복구비가 얼마나 많이 들었냐라는 게 있는데 첫 번째 이제 인명 피해를 한번 보면 거의 10개 상위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났던 대형 재난 중에 그 10개 정도가 가뭄, 홍수, 태풍입니다. 그다음에 또 우리가 재산 피해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던 풍수에 플러스 또 한 가지가 더 들어가는 게 지진 해일하고 지진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경우도 재산 피해액들이 결국은 한 우리가 5개 정도를 초대형 재난의 그거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이제 지진과 지진 해일은 사실은 기후 변화와는 관계없이 지구 내부적인 문제죠. 그래서 우리가 기후 변화 관련해서 홍수, 태풍, 가뭄이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제 복구비를 딱 보면 복구비는 또 반대입니다. 복구비는 선진국에서 많이 이제 왜냐하면 똑같은 강도의 재난이 오더라도 선진국들은 이제 건축물의 설계 기준이라든가 방제 대책이 잘 돼 있으니까 인명 피해는 굉장히 적지만 결국은 복구비는 굉장히 많죠. 예를 들어서 보면 허리케인 카트리나라고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그게 아마 역대 최고의 복구비 한 250조 정도 피해 그 복구비가 들었던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정말 교수님 해주신 말씀 중에 가장 와닿았던 게 이 재난이라는 게 약자에게 더 가혹하다 이 말이 굉장히 와닿았는데 선진국은 체계가 잘 돼 있어서 이런 복구 작업도 상대적으로 더 수월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측면들이 있는데 이런 열악한 나라들에서는 더 큰 피해가 날 수밖에 없구나. 이게 참 안타까운데요. 구체적으로 최근 국내외에서 있었던 기후변화 재난 사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뭐 멀리 볼 필요도 없이 2002년도 8월 8일, 8월 9일에 우리가 동작구 그리고 강남역에서 일어났던 사례들을 볼 수 있죠. 저는 사실 그날 현장에 있었거든요. 아, 그래요? 예, 왜냐하면 저희 애를 픽업하기 위해서 이제 강남역에 있었는데 예, 그 진흥 아파트 사거리부터 이렇게 물이 올라와서 하는 것들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목격하면서 사실 저도 이제 수공학을 하는 방재 관리자로서 이게 가능한가에 대해서 의구심이 들었지만 그런 것들이 실제 일어나는 걸 보고 나니까 이게 기후변화의 문제일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지금은 대부분 1년밖에 지나지 않았지만 많은 분들이 그냥 기억 속에서 벌써 까먹은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좀 우려가 됩니다. 왜냐하면 올해도 엘니뇨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조금 걱정이 되는데 그런 것들이
굉장히 우려스러운 거고요. 그리고 또 보면 2001년도, 2020년도 쪽에 보면 캘리포니아에서 최근에 이제 많이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대기의 강이라는 현상이 있습니다. 대기의 강은 말 그대로 강이니까 이제 강처럼 흐르는 거죠. 근데 이제 대기니까 구름이 습기를 가득 묽은 구름이 이제 강처럼 흘러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뭐냐면 강은 폭이 좁잖아요. 특정 좁은 지역에 그다음에 강이 계속 흘러오잖아요.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특정 지역을 때려주는 현상들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보면 캘리포니아에 이번 사고 그 대형 그 홍수가 났던 걸 보면 바로 인근 지역은 가뭄이 났고요. 근데 가뭄 난 바로 옆 지역은 대기의 강 현상에 의해서 좁은 밴드에서 홍수가 집중되는 그런 현상들이 있었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2020년 최장 장마 기간 때 그런 대기의 강 효과가 있었고요. 인도에서 났던 허리케인의 잔해들이 대기의 강을 타고 한반도로 오는데 2, 3일밖에 안 걸리거든요. 그래서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다음 또 보면은 그 제일 지금 현재 제일 우려스러운 건 금년입니다. 금년에 보면 엘니뇨가 지금 굉장히 극심한데요. 우리가 SST라고 우리가 기후 변화라든가 강수를 얘기할 때 가장 중요한 요소를 Sea Surface Temperature라고 그래서 해수면의 온도를 보거든요. 근데 해수면의 온도가 지금 전 세계 기록 계속 갈아치우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동남아라든가 이런 쪽에서 40도 이상의 고온이 5월 달인데도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금년은 아마 굉장히 폭염과 그 폭우가 쏟아지는 위험한 한 해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국내외적으로 있었던 기후변화 재난 사례들을 쭉 짚어주셨는데 이런 기후 재난을 막기 위해서 그러면 해외에서는 재난 관리들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고 있나요, 교수님? 결국은 재난 관리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가 구조적인 대책, 그다음 비구조적인 대책이라는 게 있어요. 그럼 구조적이라는 건 말 그대로 구조니까 구조물을 이용해서 컨스트럭션을 이용해서 어떤 재난을 막아보자고 하는 게 구조적인 대책. 비구조적인 대책은 컨스트럭션은 아닌데 조금 그러니까 우리가 법이라든가 제도를 이용해서 좀 막아보는 거죠. 뭐 비구조적인 대책의 가장 쉬운 예는 예를 들어서 정보화 시스템입니다. 예를 들어서 산사태 예보 시스템 아니면 홍수 예보 시스템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비가 얼마 오면 어느 지역이 침수될 겁니다 하고 예보를 하고 그 지역에 있는 분들을 대피시키고 그다음에 또 항상 비가 오면 잠기는 지역은 건축 허가를 아예 안 내주고 그렇게 그렇게 하는 법과 제도 그 시스템을 통해서 하는 게 비구조적인 제도인데요. 돈은 적게 들지만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비구조적인 대책으로 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구조적인 대책을 쓰는데 외국에서는 이제 대규모 이제 그 스트럭처 그 구조물들을 많이 만들고 있죠. 일본 같은 경우는 사이타마현에서 보면 한 2조 5천억 정도 들여가지고요. 대규모 지하 방수를 만들어가지고요. 이제 그 도쿄시 외곽에 홍수를 막든다든가, 그다음에 그 수퍼 제방 같은 게 있습니다. 도쿄에 이제 아라카와 리버의 옆에 가 보면 여의도와 같이 섬이 있었는데 굉장히 저지대인데 비만 오면 잠기는 거예요. 그러겠죠. 그래서 거기 이제 수만호의 가구들을 이주시켰습니다. 그리고는 섬을 성토해가지고 재개발을 해버린 거죠. 그런 것들이 구조적인 대책이고요. 그다음 뭐 이태리 같은 경우는 이제 막 그 비가 많이 올 때 해일같이 같이 오니까 모세 프로젝트라 그래가지고요. 베니스 앞쪽에다가 거기도 한 2조 넘게 많이 돈을 투자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다가 해제에다가 갑자기 그 방파제처럼 일어설 수 있는 구조물을 만든다든가 또 네덜란드 같은 경우는 이제 아예 예전에는 네덜란드에 보면은 많은 분들이 제방을 쌓아서 물 한 방울도 이제 들어오면 안 된다. 뭐 이렇게 이제 풍차 이용해서 모든 물을 빼내자라고 생각하시는데 이 네덜란드는 최근에 정책을 많이 바꿨어요. 왜냐하면은 들어오는 데는 들어오게 하자. 지킬 때만 지키자. 그렇게. 그래서 왜냐하면은 다 지키는 것보다는 아예 비가 오면은 거기 그 땅을 아예 우리가 정부에서 사서 비가 오면 잠기게 하자. 그래서 생태 습지라든가 이런 것들 하는 이게 방제하고 이제 경감을 같이 이렇게 해서 적절한 생태를 적절한 산을 찾는 그런 제도들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재난에 대한 이야기만 듣다가 또 재난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들으니까 굉장히 흥미로운데요. 그러면 교수님 전반적으로 기후 재난의 해결 방향은 좀 어떻게
되나요? 해결 방향들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후 변화를 얘기하고 재난 관리를 할 때 항상 세 가지 요인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요인은 뭐냐면 해저드, 그러니까 재난이 일어나는 외력이 있는 거죠. 외력이라는 게 있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익스포저라 그래가지고 노출도, 우리 사람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의 노출도가 있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면 vulnerability라 그래서 취약성. 네. 그러니까 이 세 가지가 겹치는 부분이 우리가 재난이 일어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결국은 기후변화 같은 것들로 인해서 외력은 점점 커지기 때문에 그 세 개의 동그라미가 겹쳐지는 세 부분이 교집합 부분이 커질 수밖에 그러겠네요. 없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두 부분을 줄여줘야지 우리가 피해를 줄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그 사람들의 노출이라든가 익스포저를 좀 줄여줘야 된다. 그 다음에는 우리가 번화를 취약성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 결국 줄여주는 방법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구조적인 대책, 비구조적인 대책을 통해서 그런 요소들을 줄여줘야지만 외력이 굉장히 커지더라도 우리 피해를 줄일 수 있다라는 게 가장 중요한 요소죠. 사실 이게 그림으로 뭐 그냥 나타나는 요인이긴 하지만 그것들을 우리가 사실 재난 관리는 가장 중요한 것은 정책 당국입니다. 왜냐하면 일반 시민들은 우리 집 개인의 재산을 지키는 거잖아요. 근데 전체적으로 보면 지역 단위로, 지구 단위로 재난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건 정부에서 어느 정도 대책을 세워줘야 된다라는 게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알겠습니다. 교수님,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어떤 주제로 또 살펴볼까요? 다음 주제는 우리가 아까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드렸지만 스마트 기술을 좀 활용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스마트 시대의 재난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 어떤 스마트 기술을 활용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스마트 시대 재난 관리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 다음 시간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